타당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넓은 범위예요? 그렇죠. 신뢰도가 넓은 범위고요. 타당도가 좁은 범위예요. 자, 그거를 꼭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 맞은 놈이 필요 조건이니까 더 넓은 범위. 화살을 쏜 놈은 충분 조건이니까 더 좁은 범위. 아시겠죠? 자, 타당도입니다. 아까 신뢰도 얘기는 제가 관역 얘기하면서 여기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 곳에 쫙 모이면 신뢰도가 높은 거라고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러프하게 조악하나마 좀 완전히 압축을 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일관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신뢰도랑 관련이 되는 거고요. 타당도는 이 관역 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검사 도구의 적합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부가적인 얘기가 있고요. 자, 아무튼 타당도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당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용 타당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인 타당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겠어요. 자,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교과 타당도가 있고요. 교수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검사 도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검사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뭔가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실제 수업의 목표와 얼마나 잘 합치하느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를 보기 위한 어떤 그 지표가 내용 타당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선학교 선생님보다는 보통 이제 평가 전문가가 이제 그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교과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과정 있죠. 그 교육 과정이 얼마나 테스트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느냐가 교과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교수 타당도는 선생님이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교수 타당도예요. 그래서 교과 타당도, 교수 타당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인 타당도, 네, construct validity, 이게 동시 타당도라고 돼요. 동시 타당도. 자, 이거는 검사 영역이 포함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특성들을 평가 문항이 얼마나 잘 대별하고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렴 타당도 검증 그리고 판별 타당도 검증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요게 이때 보면은 상관계수법, 실험설계법, 요인분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타당도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인분석 같은 경우에 요인분석 요거 있죠. 요거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옵션, 세모입니다. 이건 안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검사 도구가 검사 영역의 심리적 특성, 검사 영역이 포함하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검사 도구가 평가 문항이 얼마나 잘 대별하고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구인 타당도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공인 타당도 보시겠어요? 공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검사 도구를 만들었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타당도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셨던 시험 중에 무엇가 있냐면 영어 성적을 졸업할 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종류가 뭐가 있나요? 토익이 있고요. 토플, 그리고 뭐 탭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뭐 요즘 스피킹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냐 아니면 오픽이냐 이렇게 많이 보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이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 탭스 이런 것들이 왜 수십 년간 살아남아 있어요? 이게 평가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타당도가 높으니까 이게 수십 년간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학할 때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유학할 때 필요한 이유가 이 뭐예요? 미국이나 영국 유학할 때 토플 이런 거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있는 대학교들이 토플 성적을 토대로 영어 능력을 판별했을 때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성적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이런 것들 수십 년간 살아남아 있는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겸사 결과가 그 수검자의 어떤 능력을 잘 대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이제 검사 도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새로이 만든 검사 도구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려면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수검자 수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검자 수도 많아야 되고 아무튼 데이터의 누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통계치를 내서 그 타당도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 세이브를 사실은 비용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그런 타당도인데 뭐 다들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검사도 간의 상관계수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 공인 타당도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검사가 갖고 있는 타당도와 내 검사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기존의 검사 도구를 통해서 얻어낸 그 검사 결과가 내가 새로이 만든 그 검사 도구의 어떤 판단 결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상관성이 높으냐, 그거를 보기 위한 타당도가 바로 공인 타당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상관계수법을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1차원적인 그 단순한 어떤 1차원적 관계를 보든지 아니면 뭐 당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뭐 고차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아무튼간 잘 표현이 되면 공인 타당도가 높은 거고요. 상관계수가 높으면 공인 타당도가 높은 거고 상관계수가 낮으면 공인 타당도가 낮은 거고 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 타당도입니다. 결과 타당도. 이거는 검사를 할 때 검사의 목적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그 수검 집단 내에서의 상대 서열을 나타내기 위한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학생이 최소한 달성해야 하는 어떤 학습 진도를 잘 끝마쳤는지 이해도를 최소 수준의 이해 이상을 형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검사의 목적에 실제 검사 결과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결과 타당도입니다. 자, 보시면 얼만큼 달성했는지 이 얼만큼 달성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점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요. 가치 판단. 이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그 검사 결과인지 아니면 좀 잘못 측정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결과 타당도가 수치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은 수치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그 실험 설계 단계에서 이미 그 어떤 것들은 어떠한 함수로서 규정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거지. 무조건 다 뭐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무조건 다 숫자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얼만큼 달성했는지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이 점수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실시한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자, 예언 타당도입니다. 예언 타당도는 어떤 시험의 결과가 미래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 이게 바로 예언 타당도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GPA 있잖아요. GPA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행정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GPA가 그 수능 점수가 GPA를 얼만큼 예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수능 본 게 먼저고 대학교 졸업학점 GPA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으면 뭐 GPA가 높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면 연세대학교 이렇게
어떤 대학교에 간 애들은 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니까 그 학교에 모인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점수도 다 비슷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수능 점수 다 비슷한 애들끼리 뭐 서울대학교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점수였을 거고, 고려대면 고려대, 연세대면 연세대, 뭐 중앙대면 중앙대, 뭐 서강대면 서강대 이렇게 다 모여 있었을 텐데, 그 비슷한 수준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다 수능 점수 비슷할 텐데 그거 그 GPA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수능 점수가 그 이후에 어떤 그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예언 타당도는 현재의 특성이, 현재의 어떤 검사 결과가 미래를 얼마큼 잘 예측하느냐에 대한 그 타당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자, 안면 타당도가 여기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이게 뭐냐면 얼굴 얘기할 때 그 페이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직면했다라고 할 때 페이스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그 페이스의 그 안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타당도를 물어보는 게 나타내는 게 바로 안면 타당도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신유형이죠. 신유형. 신유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봤던 유형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안면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하기 듣기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오픽을 친다고 해봅시다. 오픽, 여러분이 오픽 테스트를 봤어요. 그런데 오픽 테스트 같은 어떤 스피킹, 리스닝 이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문제가 뜬금없이 굉장히 긴 한 1500자, 2000자 되는 지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고르는 문제가 거기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이지 말하기, 듣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검자가 딱 봤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말하기, 듣기 평가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면 타당도가 낮은 평가 도구가 되겠죠. 그런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게 전문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어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말이 돼? 라고 굉장히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안면 타당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얼마나 타당해 보이느냐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바로 이제 안면 타당도인데, 이게 안면 타당도는 누가 느끼는 거냐면 비전문가인 수검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면 타당도가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문제를 낼 때 안면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시각, 그리고 예전에 낸 거를 똑같이 리바이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박감, 그런 여러 가지 뭐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안면 타당도가 이제 그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문제들도 각종 시험에서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뭐라고 부른다? 불의타 또는 폭탄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안면 타당도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당도, 요거는 이제 기타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체제적 타당도라든가 수렴 타당도라든가 뭐 여기 판별 타당도라든가 생태학적 타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것들을 가지고 글쎄요, 그 기출로 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좀 확률이 좀 낮지 않겠나. 그런데 이거 100%안 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잘 아시고 요거를 보셔야지 이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 심화학습의 개념이니까, 심화학습 개념이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넘어가시고 자꾸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신뢰도와 타당도 얘기를 다 했고요. 요 역채점, 역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설문조사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귀찮으니까 사은품은 받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막 찍어서 그냥 대충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의 어떤
멍청한 대답,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문항들이 바로 역채점 또는 역코딩 문항들입니다. 자, 요게 똑같은 문항인데 요 문항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선택지의 순서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요 문항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요. 말을 바꿉니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죠.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막 찍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우 그러하다 찍어놓고 여기도 그냥 1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항이 묻는 의미가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2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답을 매우 그러하다 했는데 2번에서 매우 그러하다 또 답을 했어? 알았어. 이거는 널 값이야. 이거는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이거는 활용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빼버리는 그런 전처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그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통계치를 낼 때 통계치의 어떤 통계 분석에 어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실 때 보면은 앞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 내용인데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역코딩이 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를 비웃으시면 안 돼요. 그 설문조사 하시는 그 대학원생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도 겪었지만 그분들이 다 박봉에 시달리면서 교수의 노예의 노릇을 하면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쓰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설문조사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좀 학생 같아 보인다. 좀 풋풋하고 대학원생이 풋풋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대학원생인 것 같고 뭐 어디 대학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대학원에서 뭐 연구하는 사람인데 설문조사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밝혀야 되는 것도 밝혀야 되는 거지만 학생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좀 관대하단 말이에요.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밝히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시간이 엄청 급박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 졸업하고 빨리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아서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앞에서 물어보면 또 물어오네, 얘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코딩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신뢰도는 아까 했죠. 신뢰도 아까 하고 객관도 그리고 이 실용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명을 좀 볼 건데요. 아무튼 이제 교육평가모형을 합니다. 이제 평가 모형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적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을 좀 냅시다. 자, 일단 교육평가 모형에는 그냥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 모형 말고도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도 이쪽으로 다 끌고 들어왔으니까요. 교육 과정이랑 일반적인 교육 평가랑 이렇게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모형, 뭐 CIPP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평가에 관련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평가 모형 볼까요? 일단 타일러의 이제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진술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원 목적 분류표, 이원 분류표라고도 하는 그것도 이제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의 목표를 먼저 설정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진술된 교육 목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교육 목표의 실현도를 판단한다. 실현도 판단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점수 잘 나왔는지 본다는 얘기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결정한 그 교육 목표 있잖아요. 그 교육 목표를 무엇과 무엇으로 기술한다고 그랬나요? 도착점 행동이랑 행동 동사를 통해서 교육 목표를 기술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원 목적 분류표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리 설정한 그 교육 목표가 아니라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그 실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목표들이 좀 생기잖아요. 확산적 목표나 부수적 목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수적 목표에 대해서 좀 간과합니다. 그리고 행동 동사로 진술하기 어려운 교육 목표,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 뭐 이런 것들은 행동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해먼드 평가 모형이고요. 이거는 교육 목표랑 교육 평가를 3차원의 어떤 그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행동 차원이 있고요. 수업 차원이 있고 기관 차원이 있어요. 자, 행동 차원은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 포함을 하고요. 수업 차원은 조직, 내용, 방법, 시설, 비용 이런 거.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는 학생이나 교사 뭐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의 어떤 관리자라든가 행정가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 목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세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3차원 입방체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X축, X축, Y축, 이렇게 뭐 Z축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쪽으로 그려도 되고 뭐 아무튼 그리는데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이제 입방체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들의 관계를 좀 설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영역들을 좀 안 놓치고 잘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형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일단은 그 행동 차원, 수업 차원, 기관 차원에 포함되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원 간의 교차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제가 3차원으로 이렇게 막 그리면서 막 교점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교점에서 그 교점을 구성하는 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평가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이 나왔습니다. 의사결정 모형은 이제 스터플빔이 얘기했던 CIPP 모형, 굉장히 대표적인 모형인데 이게 앞에 거 C, I 그리고 P 요 네 글자를 따서 CIPP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의사결정 모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CIPP 모형은 아주 대표적인 의사결정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는데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프로그램을 존치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요 CIPP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평가, 투입평가, 그리고 과정평가, 산출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이겁니다. 상황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투입평가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 의사결정, 과정평가에서는 실행 의사결정, 산출평가에서는 재순환 의사결정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상황평가에서는 의도된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정보들을 모으는 단계가 상황평가 단계예요. 그 투입평가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았으니까 그 설정한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투입평가는. 그리고 과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번에 투입평가 할 때 있잖아요. 이번에 투입평가 할 때 여기 설계를 했다 그랬죠. 그 설계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여기 임플리멘팅이라고 나왔죠. 실행으로 옮기는 구현하는 단계가 바로 과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착수를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설계를 해놨던 그런 전략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 같은 것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되는 단계겠죠. 그리고 산출평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의 어떤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없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산출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의사결정이 재순환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그 3번 특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서 평가 유형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가가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때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이렇게 계획 의사결정, 구조화 의사결정, 실행 의사결정, 재순환 의사결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있잖아요. 1대1 대응을 시켜놓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의사결정 유형과 매칭이 되는 평가 유형을 정리를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와 의사결정권자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그런 평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자, 그리고 순환적인 의사결정이다. 여기 죄순환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적 의사결정 모형이다라고 뭐 어떤 순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교육학 영역에서는 대체로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자, 불일치 평가 모형. 자, 그 다음에 프로부스의 불일치 평가 모형으로 넘어가겠어요. 불일치 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차 평가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일치하느냐,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하겠어요. 이게 뭐랑 불일치냐라고 얘기한다면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적인 단계.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달성이 되어 있는 그 단계.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 이거를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 평가 모형도 그렇고요. 그 위에 얘기했던 CIPP 모형도 그렇고요. 이것도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해먼드의 교육 평가 모형 있잖아요. 해먼드의 평가 모형 이것도 교육 평가 모형으로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여기 나온 어떤 그 평가 모형 중에 대부분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든가 거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거쳐요. 질문 단계, 준거 단계, 정보 단계, 결정 단계. 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질문 단계는 뭐겠어요? 목표를 결정하는 단계일 거 아니에요. 준거 단계, 평가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 전략장 짜는 단계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그 평가까지 이루어지겠죠. 평가의 어떤 그 결과가 수집의 대상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정보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떤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기준과 개발 관련된 기준과 성취 수행 간에 발생하는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얼만큼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평가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개념 보시면 표준이 있고요, 수행이 있고요, 격차가 있고요. 이 격차가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평가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준을 결정을 하고요, 수행 결정하고 이 결국에 D는 표준에서 현재 수준 P를 뺀 이거가 바로 D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절차도 결국에는 요 스탠다드를 결정을 하고 퍼포먼스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격차를 확인함으로써 그 현재 상황과 어떤 그 도달해야 되는 지점 간의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그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단계를 거칩니다. 설계 단계, 실행 단계, 과정 단계, 성과 단계, 그 다음 비용 효과 분석 단계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데요. 여기서 불일치가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단계로 안 넘어가요. 질문, 준거, 정보, 결정, 요 QCID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이 평가가. 그런데 이 절차, 이 4번의 절차를 거쳤을 때 불일치, 이 discrepancy가 발견이 된다면 이 QCID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질문에는 불일치에 관한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A형, B형, C형 이렇게 있고요. 준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그리고 평가 준거를 설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준거 단계죠. 정보 단계는 뭐 정보 수집하는
단계고요. 결정 단계가 바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뭐 현재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 리을의 디시전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불일치 평가 모형이랑 타일러 모형이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목표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타일러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성도에 대해서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달성도라 그러면 뭐겠어요? 학생의 성취도 아니에요. 학업 성취도. 그 어떠한 그 행동 동사와 그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된 그 교육 목표가 있다면 그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달성을 했느냐가 타일러 평가 모형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달성을 했느냐 여부가 타일러 모형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인데 불일치 평가 모형은 얼마나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까지 도달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달을 못했으면 현재 퍼포먼스 상태가 스탠다드 상태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달을 못했으니까. 그 차이가 얼마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평가 모형이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이 불일치 평가 모형 같은 경우는 투입 과정 산출 이건 뭐 뻔한 거죠. 투입 과정 산출 이거는 뭐 어느 부분에서나 다 똑같은데 투입 과정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한 어떤 그 플로우고요. 그래서 교육의 과정이 투입 과정 산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스탠다드한 어떤 구조에서 비용을 얼만큼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엘킨의 CSE 모형입니다. CSE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형이에요.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CIPP 모형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P, 세 번째 P가 이제 프로세스 단계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그 프로그램의 실행, 그리고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산출 단계까지 산출 평가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개선을 일단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어떤 서브 프로세스로 간주를 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CSE 모형의 어떤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과정 평가, 프로세스 평가 단계에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실행 평가랑 개선 평가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상황 평가, 이 상황 평가를 체제 사정과 프로그램 계획 평가 이걸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체제 사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인 체제 사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목표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계획 평가 단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교육 목표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여러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안이나 어떤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옵션으로 1번 옵션이 있을 수 있고 2번 옵션, 3번 옵션, 4번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 그렇죠. 투입한 비용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를 선택하는 단계가 프로그램 계획 평가입니다. 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이 프로그램 계획 평가예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입 평가, 인풋 평가 있잖아요. 그 단계랑 똑같은 단계죠.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평가, 개선 평가, 요게 바로 과정 평가 단계를 CFPP 모형의 과정 평가 단계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단계고요. 개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을 했으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선이나 보완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들을 실제 이제 개선 과정이라든가 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 정보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런 변화를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조치가 가지고 오는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이 개선 평가 단계입니다. 승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평가죠. 자,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그 모델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CIPP 모형이나 CSE 모형이나 그 다음에 저기 그 프로부스의 불일치 평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의사결정의 평가 모형들이 평가 대상을 학생에 국한해서 이제 예전에 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도 평가의 대상의 외연이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대상을 굉장히 넓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국면도 확대했어요. 평가 국면. 어떠한 상황에서의 평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평가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달라졌죠. 아까 보시면 컨텍스트 평가, 그러니까 상황 평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투입되는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요. CIPP 모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떠한 점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다 여기로 이제 평가의 내부로 끌어들어와서 그 평가의 어떤 그 모형들이 굉장히 외연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면의 확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계열적으로 일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한적인 면도 있어요. 그 약간 한계 같은 거가 있죠. 평가자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예전에는 평가자가 의사결정도 하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한 다음에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면 그 아이에게 어떠한 다른 그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평가자인 교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어떤 평가자가 이제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계획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전결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재권자가 땅 도장을 찍어야 어떤 계획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역할은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인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자 정도로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게 평가의 국면과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평가의 외연과 그 대상과 국면이 확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대상도 평가의 대상, 평가의 국면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면 이런 상황, A 상황, B 상황 다 어떻게 뭐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 어떤 상황이라는 평가의 국면이라는 거는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가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 평가의 상황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양적인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질적인 측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질적인 측정이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질적인 측정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어떤 그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평가자 간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적 정의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어떤 조작적 정의가 모든 사람이 그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평가가 좀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죠. 맨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대요. 근데 의사결정 자체는 평가자가 안 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만 제공하면 땡!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이라는 그 마지막에 활용 점정의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그러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실성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마이크 타이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나. 어느 시점 전까지 그렇다고요? 맞기 전까지. 그렇죠. 마이크 타이슨한테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평가 계획을 짜는 거 아주 뭐 소피스티케이트하고 델리케이트하게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평가에 들어가면 그런 평가를 다 할 수 있느냐? 시간과 비용과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의 문제, 그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과 비용, 이 비용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가의 대상도 제대로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평가의 대상을 기준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연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밖에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죠. 자,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모형을 했으니까 가치 판단 모형을 봅시다. 가치 판단 모형은 일단 탈목표 평가 모형부터 볼게요. 스크리븐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탈목표가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골프리잖아요. 골. 이게 듀티 프리 이런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없다, 이게 자유롭다 이런 게 아니고 듀티 프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티 프리가 뭐예요?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목표가 없는 평가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목표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목표가 없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요? 평가 목표가 있어야지 평가 기준이 나올 거고 그래야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어떤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가 없대요. 근데 그게 목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수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탈목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골프리의 이 골은 기존에 정해놓은,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목표 평가는 뭐라고요? 미리 정해놓은 목표에서 벗어나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부수적인 교육적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수적 효과가 뭐예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런 부수적 효과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목표 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표의 실현 여부,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잠재적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도 가능한 목표가 그 모형이 평가 모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 모두 관심을 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가 도구, 문항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타당도가 높은지 신뢰도가 높은지 다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달성해낸 뭐 어떤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고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수적 효과를 탈목표 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교육 목표까지 교육 효과까지도 고려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기 때문에 총괄 평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형성 평가에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형성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아동의 어떤 아동과 교사와 아동 간의 그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에게 교사가 형성적인 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식의 평가가 형성평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동과 그 교사 사이에 어떤 그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의 종합실상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실상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평가 대상 그리고 교육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도 하고요. 여기서 기술이라는 게 이제 쓴다는 거죠. 묘사하고 뭐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까지 강조하는 평가 모형입니다. 뭐랑 뭐에 대해서 기술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평가 대상 그리고 교육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판단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이 종합시장평가 모형을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아무튼 간에 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평가를 실제로 하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평가 계획을 짰으면 평가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실제로 평가가 실제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평가 계획이 짜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획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평가의 결과, 그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실상평가 모형을 옛날에 안면 모형, 안모 모형 이렇게도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나온 책들은 요 안면 모형이라든가 안모 모형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좀 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안면 모형 또는 안모 모형으로 써놓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좀 옛날 책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혹시 안면 모형이나 안모 모형으로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게 제시문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스테이크의 종합실상평가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집할 자료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선행요건, 요건 학습 특성이나 교육과정, 교육시설, 학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정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에 수집이 되어야 되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행요건,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든가 여기 상호작용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교사의 수라든가 여유 있는 뭐 교사의 수 그리고 뭐 학교의 위치 뭐 이런 것들 주변 환경과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실행 요건 그런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실행 요건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실행 요건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성과 요인. 성과 요인이라고 하면은 아동이 도달하여야 하는 어떤 교육적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라든가 흥미 수준, 뭐 태도, 학습 태도, 학업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태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뭐 연관성 분석을 하고요. 합치도 분석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읽어보세요, 그냥. 자, 그럼 특성이랑 뭐 한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특성부터 봅시다. 특성.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표가 기술을 하는 거, 판단하는 거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랑 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평가 대상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 기술과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의도, 관찰, 표준, 판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도된 선행 요건, 선행 요건, 실행 요인, 실행 요인, 성과 요인, 성과 요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의 범위가 굉장히 종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술 자료, 판단 자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은 관찰된 선행 요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보통 선행 요건, 실행 요인, 성과 요인 이 정도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할 텐데 여기서는 기술 판단으로 나누고 그것도 의도된 거, 관찰된 거 이런 식으로 나누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 요인 그리고 이제 관찰할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 법례 보시면 합치도 얼마나 일치하느냐, 논리적으로 연관성. 자, 의도된 선행 요건 그 다음에 실행 요인 그 다음에 성과 요인 논리적으로 흐름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 그리고 연관성, 실제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까지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계, 그 판단을 하는 그 각각의 요소, 노드들마다 그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여기 판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판단의 형식을 구분한다. 뭐 여기 뭐 형성평가, 총괄평가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일반화 정도가 높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준을 많이 나눠 놓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누면 보통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놨잖아요. 평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뭐 기술, 판단, 그 다음에 뭐 쭉쭉 나오는 그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많으면 보통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보통 실행에 힘듭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기준과 판단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게 겉보기에는 번드르르하게 잘 써놨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의도된 선행 요건, 관찰된 선행 요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행 요건과 실행 요인, 성과 요인 뭐 좋은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좀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평가의 대상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일을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평가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요. 너무 일을 벌려놨으니까. 그리고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죠. 기준이 모호한데 판단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모호하고 개수가 많으니까 우선순위 정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치 갈등 문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요거 4번은 좀 세모,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보면 뭔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실상 평가 모형이 이러한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론 중심 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반론 중심 평가 모형은 보통 이제 토론 수업이나 토의 수업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요?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히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법정이나 어떤 회의장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좀 갖고 와서 평가에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주장을 반론하고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하는 모형이죠. 좀 재밌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는 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차는 이래요. 문제를 만들고요. 선정하고 문제를 생성하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요.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논쟁을 준비하는 단계가 와요. 그리고 청문 심리 단계. 요게 뭐냐면 이제 아까 애드보케이시냐 아니면 그 애드버서리냐 그 입장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내 의견이 맞아. 너 의견은 틀렸어.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단계 바로 청문 심리 단계입니다. 이게 예비 단계, 본 단계는 아닌다고 하는데요. 그냥 청문 심리 단계가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나눠서 물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특징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게 생겼는데 정보가 광범위하죠. 일단은 뭘 가지고 얘기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단계잖아요. 논쟁 준비 단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 자체가 싸우는 단계, 싸우는 걸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뭐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당 대표 뭐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공개 토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일수록 말빨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양질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견의 감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시킵니다. 너는 긍정적인 입장을 선택을 해봐. 너는 부정적인 입장을 선택해봐. 이렇게 막 정해줍니다.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입장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끼어들 그런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예스맨 증후군도 감소합니다. 예스맨 증후군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면 예스맨 증후군이 뭐예요? 그냥 남이 하는 얘기 그냥 예스 그냥 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아요. 반박시 네 말이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평가다 보니까 예스맨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잠재적 과정의 표출. 요거는 세모. 요거는 큰 필요 없습니다. 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보이는데 일단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말의 기술,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의 그 기술, 테크닉이죠. 말하는 테크닉이 차이가 나면 이게 제대로 균형이 안 맞춰지죠. 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거 하면 그 가운데서 중재하는 사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자가 기계처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재인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 모형에 대한 과도한 신뢰. 이거 세모입니다. 애매하죠. 자, 그리고 요겁니다. 변론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평가 문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논쟁을 시킬 수 있도록, 논쟁을 할 수 있도록, 그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 논쟁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쟁을 하려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입장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는 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대립하도록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비용 소모. 그렇죠. 의사결정권자가 우리나라 삼성 보세요. 우리나라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죠.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 기업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경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아무튼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렇게 합시다. 딱 의사결정을 하면은 신속하게 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변론을 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뭐 이런 그 어떤 지지부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